홀스레디시의 거침없는 생명력은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땅이 주는 선물은 언제나 화려하거나 손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깊고 넉넉했다. 이제 이 7가지 식물의 이야기를 모두 따라온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마주하게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작물들을 잊어버렸을까? 왜 해마다 씨앗을 사고 뿌리고 다시 갈아엎는 반복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수십 년 동안 자라는 작물은 시장에 반복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년 종자와 비료, 약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다. 그러한 자립은 오늘날의 산업 구조와 맞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흙 속 깊이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용기다. 아스파라거스를 심는다는 것은 단지 채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20년 후의 식탁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다. 쿠킹헬리는 3번의 계절을 기억하게 해주며 스키레트는 달콤함의 본래 얼굴을 보여준다. 러비지는 향으로, 루바브는 봄의 신호로, 아티초크는 순환의 철학으로, 홀스레디시는 생명력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다. 매년 반복되는 의존의 구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심기로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좋다. 당신의 베란다에 아스파라거스 한 포기를 심는 것부터, 뒷마당 구석에 러비지 한 뿌리를 묻는 것부터, 그 작고 조용한 행동이 결국 세대를 넘어 이어질 자립의 씨앗이 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심겠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심겠는가? 루바브가 들려준 계절의 리듬을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 다음 장면은 다시 한번 꽃을 중심으로 한 식물로 이어진다. 식물의 꽃이 단지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았던 시절, 아티초크는 중세 유럽의 정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티초크는 꽃봉오리를 먹는 독특한 채소로 그 모양은 마치 여러 겹의 보호막에 쌓인 보물상자 같다. 이 식물은 처음 심은 해에는 수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넓은 은빛 잎이 펼쳐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며 시간을 준비한다. 2년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꽃봉오리가 맺히는데 한 해 동안 한 그루에서 12송이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많은 이들은 아티초크를 화려한 외형이나 특별한 맛 때문에 귀족들의 채소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명과 생태적 구조가 훨씬 더 인상적이다. 아티초크는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뿌리 옆에 생긴 새싹을 분리하여 다시 심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 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분리와 번식의 순환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위해 남긴 씨앗과도 같다. 하나의 식물이 여럿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원은 더 풍성해진다. 수도사들은 바로 이 순환을 지키며 아티초크를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다루었다. 맛은 약간의 쌉쌀함 속에 고소함이 감돌며 간 기능을 돕는 효능으로도 유명하다. 현대 한국의 식탁에서 이 채소는 아직 낯설지만 살짝 찌거나 구워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의외로 친숙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다면 아티초크는 충분히 한국적인 방식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 아티초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식물도 사람도 매년 뿌리째 바꿔야 하는 삶보다 서로를 나누고 이어가는 순환 속에서 더 깊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자라면서 나누고 나누면서 남는 식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극단적인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만날 차례다. 뽑아도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식물, 홀스레디시다. 홀스레디시는 매운맛으로 유명하다. 서양 고추냉이라고도 불리며 뿌리를 갈면 눈물까지 날 정도로 강한 향을 낸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순한 자극을 넘는 깊은 생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식물은 한 번 심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줄기를 잘라도 뿌리를 남기면 다시 자라난다.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힘든 건조한 담벼락 옆이나 그늘진 곳에서도 홀스레디시는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다른 채소들이 자라지 않는 땅에 이 식물을 심어 식량을 보충했다. 또한 뿌리를 갈아 겨울철 약재로도 사용했다. 강한 향은 호흡기를 뚫어주었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었다. 놀라운 점은 이 식물이 너무 강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정원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을 때에는 주변을 둘러싸는 방벽을 설치하거나 화분에 심어야 한다. 하지만 그 생명력은 위기 상황에서 식량과 약재 모두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한국의 마늘종이나 갓처럼 알싸한 맛이 특징이며 살짝 데쳐 고기와 함께 먹거나 무침으로 활용해도 좋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차에 섞어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홀스레디시는 우리에게 묻는다. 쉽게 사라지는 것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 그 무엇보다 강한 생명력으로 매년 같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이 식물은 중세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였다. 스키레트의 뿌리를 따라가며 우리는 달콤함도 자립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향으로 기억되는 식물, 러비지의 차례다. 러비지는 오래된 허브이지만 한때는 집집마다 있었던 식물이었다. 키가 크고 잎이 넓으며 무엇보다 그 향이 아주 독특하다. 흔히 샐러리와 비교되지만 러비지의 향은 훨씬 더 강하고 깊다. 그래서 중세의 요리사들은 이 식물을 국물에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큰 솥을 가득 채운 수프에 풍미를 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잎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말려서 저장해두면 겨울 내내 향신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줄기는 부드럽고 단맛이 있어 설탕에 절여 간식으로 만들기도 했다. 뿌리는 굵고 단단해서 겨울 식량으로 활용되었고 실제로 감자보다도 오래 저장이 가능했다. 이처럼 하나의 식물이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쓸모가 있다는 점은 특별하다. 오늘날에도 텃밭에서 러비지를 심어두면 사계절 내내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음식 중 국물 요리나 나물 요리에 은은한 향을 더하고자 할 때 러비지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이 식물의 또 다른 매력은 건강에 있다. 러비지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과 함께 부종을 완화하고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먹는 약초로 여겨져 왔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식물을 차로 달여 마시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한 번 심으면 몇 년이고 자리를 지키는 이 식물은 매년 재구매할 필요 없이 향과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지혜의 상징이었다. 바쁜 현대인에게도 러비지는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소박한 실천이 될 수 있다. 러비지의 진한 향이 여운처럼 남을 즈음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화려한 식물로 옮겨간다. 붉고 초록빛이 도는 굵은 줄기. 봄이면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루바브가 그 주인공이다. 루바브는 독특한 식물이다. 잎은 독성을 지니고 있어 먹을 수 없지만 줄기는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 유럽에서는 이 줄기를 설탕과 함께 졸여 잼을 만들거나 타르트에 넣어 상큼한 디저트로 즐긴다. 무엇보다 이 식물의 장점은 놀라운 생명력이다.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줄기가 돋아나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수확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럽의 어떤 가정에서는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루바브를 수확해온 기록도 있다. 한국처럼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 잘 자란다. 겨울이 추워야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봄이 오면 땅속에서 강하게 솟아오른다.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며 병의 충에도 강해 초보자에게도 적합하다. 루바브는 시큼한 맛과 과일 같은 식감 덕분에 요리에 특별한 풍미를 더한다. 설탕을 적게 사용해도 충분히 상큼한 맛이 나며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는 자연의 단맛을 내는 귀중한 작물로 여겨졌다. 건강면에서도 비타민 K와 C, 칼륨이 풍부해 뼈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 덕분에 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좋다. 무엇보다도 루바브의 가치는 지속성에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종과 수확의 고리에서 벗어나 한 번의 선택이 오랜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삶의 리듬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 깊은 울림을 준다. 루바브는 단지 디저트를 위한 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봄을 알리는 신호이고 계절을 기억하는 식물이며 세월을 건너 이어지는 시간의 선물이다. 아스파라거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다음 식물이 떠오른다. 바로 쿠킹헬리다. 이 식물은 이름부터가 인상적이다. 유럽에서는 한때 왕이 사랑한 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농부들의 정원 한쪽에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외형은 소박하지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식물이었다. 쿠킹헬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다.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자라나며 해마다 3번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식탁을 내어준다. 봄이 되면 땅속 깊이에서 굵은 새순이 올라온다. 이것이 첫 번째 수확이다. 이 시기의 순은 부드럽고 단맛이 있어 버터에 살짝 데쳐 먹기만 해도 훌륭한 한 접시가 된다. 여름이 오면 뾰족한 삼각형 잎이 자라난다. 이것이 두 번째 수확이다. 잎은 나물처럼 데치거나 무침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늦여름이 되면 줄기 끝에 조그만 꽃봉오리가 열린다. 이건 브로콜리처럼 쪄서 먹을 수 있는 세 번째 수확이다. 이처럼 하나의 식물이 3가지 형태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더구나 이 식물은 뿌리가 깊고 튼튼해 병충해에도 강하다.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이 말하길 쿠킹헬리는 특별한 관리 없이도 늘 알아서 자라났다고 한다. 심지어 한 번 심고 몇 해가 지나도 같은 자리에서 매년 어김없이 푸른 잎이 올라왔다. 영양 측면에서도 쿠킹헬리는 인상 깊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며 단백질 함량도 높다. 지금의 시금치보다도 그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식물을 단순히 먹는 채소가 아닌 몸을 보하는 풀로 여겨왔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뼈와 피를 돕는 귀한 식물로 전해 내려왔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식물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시중에서는 씨앗조차 구하기 어려우며 도시의 텃밭에서는 그 이름조차 생소하다. 하지만 본래 쿠킹헬리는 자급자족을 돕는 식물이었다. 매년 씨를 사지 않아도 되고 물가에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저 조용히 자라나 식탁에 오르고 식구들의 몸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였다. 쿠킹헬리의 존재를 되새기는 일은 우리가 잊고 있던 느림과 지속성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일이다. 눈에 띄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식물. 그런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지도 모른다. 쿠킹헬리의 조용한 울림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독특한 뿌리 작물이 생각난다. 이름조차 낯선 스키레트. 달콤한 뿌리에서 시작된 이 식물의 이야기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중세의 감미료이자 자립의 상징으로 이어진다. 스키레트는 눈에 띄는 외형은 없지만 뿌리를 캐는 순간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하얗고 길쭉한 뿌리는 단맛이 강하면서도 은은한 바닐라 향이 느껴진다. 당시 사람들은 설탕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에 이 뿌리를 삶아 단맛을 냈고 왕실의 잼이나 파이에까지 사용되었다. 스키레트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뿌리가 다시 자라난다. 첫 해에는 뿌리가 가늘지만 둘째 해부터는 손가락만큼 두꺼운 뿌리가 여럿 뻗어나온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두 캐지 않는 것이다. 몇 개는 남겨두어야 다음 해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수확이 가능하다. 한국의 무처럼 익숙한 외형은 아니지만 조리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에 넣어도 좋고 전처럼 부쳐도 좋으며 생으로 썰어 나물로 무쳐도 무방하다. 맛이 순하고 달콤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이 식물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연의 단맛이라는 점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 단맛은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소중하다. 스키레트는 그저 뿌리 채소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담은 단맛이고 기억을 지켜주는 맛이다. 중세 유럽의 작은 수도원 정원에서는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식탁을 지켜주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그곳에서 농사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에 가까웠다. 씨앗을 뿌리는 손은 지금을 사는 사람의 것이었지만 열매를 먹는 잎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것이기도 했다. 이 느린 순환의 중심에는 우리가 거의 잊어버린 오래 사는 작물들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매년 씨앗을 사고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과정이 당연하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혀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 번 심고 오랫동안 거두는 삶.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생활 방식이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 대신 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짧은 수확을 반복하기보다 긴 시간을 견디는 식물을 선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아스파라거스였다. 이 식물은 빠른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처음 심은 뒤 몇 해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은 뒤에는 오랜 세월 묵묵히 새순을 내어준다. 수도사들은 이 인내의 시간을 이해했다. 그들은 기다림이 결국 자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스파라거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재배된 기록이 있다. 강가에서 자란 이 채소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운반되었고 왕과 귀족의 식탁에 오르기도 했다.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이 식물은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화려한 시장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조용한 수도원 정원에서 생명을 이어갔다. 중세의 어두운 시기를 건너며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의 작물들이었다. 아스파라거스를 심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첫 해에는 뿌리를 키우고 다음 해에도 수확을 참아야 한다. 그 대신 세 번째 해의 봄이 오면 땅속에서 힘차게 올라오는 새순을 만난다. 이때의 수확은 잠시뿐이다. 곧 다시 멈추고 줄기를 잎으로 키워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한다. 이렇게 쌓인 에너지가 뿌리에 저장되며 다음 해 또다시 새순을 준비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이 이어진다. 현대 농업에서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바로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관리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 번 심은 아스파라거스는 오랜 세월 씨앗을 사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준다. 매년 시장 가격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준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심은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감각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영양면에서도 아스파라거스는 특별하다. 땅속 깊은 곳에서 미네랄을 끌어올리는 뿌리 덕분에 맛이 깊고 향이 은은하다. 빠르게 자란 채소에서 느낄 수 없는 밀도가 있다. 한국의 식탁에서도 이 식물은 낯설지 않다. 구이로 먹어도 좋고 국에 넣어도 부드럽다. 특별한 조리법이 없어도 재료 자체가 가진 힘으로 충분하다. 아스파라거스를 심는 일은 단순한 원예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빠른 결과 대신 긴 호흡을 선택하는 태도. 지금의 수고가 미래의 안심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중세의 수도사들이 남긴 이 조용한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용기일지도 모른다.